할머니, 저 오늘도 아파요. 73세 박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에 울먹이는 손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 9살인 손녀 지민이는 매일 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만난 남자,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새아빠가 될 사람을 만난 날이면 어김없이 이런 전화가 왔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이가 낯선 어른에게 적응하는 게 힘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녹음기 하나를 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녹음된 파일을 들은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빠가 죽은 건 다 내 탓이야.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화가 나서 사고가 난 거라고. 남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아이가 울며 용서를 비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까지. 할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할머니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진실과 맞서 싸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3년 전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교통사고로. 며느리 김수진의 떨리는 목소리. 할머니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겨우 38살 한창 일할 나이였던 아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교통사고였습니다.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추정. 아들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밤낮 없이 일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할머니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써서 쉬라고 했어야 하는데.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으니까요. 며느리 수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고 당시 6살이었던 손녀 지민이는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손녀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 곁에 없다고. 장례를 치른 후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운 할머니였기에 며느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연금에서 아껴서 생활비를 보태고 일주일에 2~3번은 반찬을 만들어 며느리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1년은 모두가 슬픔 속에서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할머니는 틈날 때마다 손녀를 돌봐주었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했고 할머니 품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우리 지민이. 하지만 아빠는 하늘에서 지민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지민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며느리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쯤 며느리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바빠서요. 반찬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지민이 데려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점점 할머니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3개월 전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젊었고 지민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할머니도 환영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당분간은 어머니께서 지민이를 자주 만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민이가 새아빠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며느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손녀가 새로운 가족에게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한 달에 1~2번만 손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힘들어요. 새아빠가 무섭고 아파요. 손녀는 며느리가 새로 만난 남자 최진혁을 만난 날이면 어김없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며느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새아빠한테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고 전화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손녀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며느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감기에 걸려서요. 이번 주는 진혁 씨 가족들을 만나야 해서 바빠요. 지민이가 학원 가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손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고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부하면 손녀를 만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동네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다음에 할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몰래 아이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가방에 특별한 선물을 넣어뒀단다. 절대 엄마나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우리만의 비밀이야. 네, 할머니. 비밀 지킬게요. 손녀는 할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녹음기를 회수해서 파일을 들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지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밥 먹을 때는 소리 내지 말라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넌 맨날 죄송하기만 하지 고치지를 않잖아. 그리고 뭔가 넘어지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지민아, 새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김지민. 내 아빠가 죽은 건 다 내 탓이라고.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말썽을 부려서 아빠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그렇게 사고가 난 거야. 내가 착한 아이였으면 아빠는 안 죽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 아니에요. 닥쳐. 내 주제에 말대꾸야. 찰싹. 무언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내 손녀를, 내 새끼를, 감히. 하지만 할머니는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됐습니다. 손녀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증거를 모아야 했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구청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상담소의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의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는데요. 할머님,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혹시 아드님이 사고 전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셨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건 아닌가요? 할머니는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했던 일이.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일이 많아? 아니, 그게 말하기 힘든데. 나중에 얘기할게. 결국 아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세상을 떠났죠.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님, 혹시 경찰서에 가서 당시 사고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아드님의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는 그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할머니가 유족이라는 걸 확인하고 사고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님, 사고 현장은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졸음 운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없다고요? 네. 보통 졸음 운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아들의 차는 일직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가드레일로 돌진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설마.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스스로? 경찰관님, 혹시 자살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초기 조사에서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유족분께서, 그러니까 며느님께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셨고 유서도 없었기 때문에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받아온 아들의 유품 박스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옷가지, 책, 그리고 아들이 쓰던 노트북이 들어 있었죠. 할머니는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동네 컴퓨터 학원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노트북을 켤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손녀의 생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바탕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업무 자료였지만 개인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워드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유서 DOCX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문서를 열자 아들의 글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지민아, 그리고 읽게 될 모든 분들께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손이 너무 떨립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민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서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해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눴더군요. 저는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민이 때문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자기가 키울 거고 저는 지민이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법적으로 엄마인 자기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잃고 딸까지 빼앗긴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라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를 잘 따르고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지민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엄마가 채워주세요. 모두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화면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하지만 곧 울음을 그쳤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유서는 사라졌지만 노트북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한 아내의 불륜 증거도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노트북의 파일들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폴더를 찾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며느리와 최진혁이 주고받은 메시지 스크린샷,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파일들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아드님이 이 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면, 그리고 며느님이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건 보험 사기입니다. 게다가 아드님의 유서를 숨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동학대부터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아드님의 사건을 재조사 요청하세요. 이 증거들이 있다면 충분히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걱정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고발하면 지민이는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잡혀가면 지민이는 혼자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처리할 겁니다. 임시로 친인척에게 보내거나 보호시설에 맡겨질 수 있어요. 할머님께서 양육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님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할머님이 손녀분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셨고 친모가 학대를 방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할머니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손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민아, 할머니야.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 손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 힘들어요. 할머니가 알아. 그래서 할머니가 지민이를 도와주려고 해. 그런데 지민이가 할머니를 도와줘야 해. 할 수 있겠니? 네, 할머니. 뭐든지 할게요. 녹음기 아직 가지고 있지? 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지고 다니렴. 그리고 새아빠가 화를 내거나 때릴 때마다 그 소리가 녹음되도록 해. 알겠지? 네, 할머니. 그리고 지민아, 몸에 상처가 나면 절대 숨기지 마.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제가 그러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지민이를 지켜줄 거야. 약속해. 할머니는 손녀를 안심시킨 후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2주 동안 할머니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손녀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아 컴퓨터에 저장했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총 8개의 파일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 최진혁이 손녀의 머리채를 잡고 욕하는 소리. 두 번째 파일, 며느리가 손녀를 방에 가두고 저녁을 주지 않는 대화. 세 번째 파일, 최진혁이 손녀를 때리는 소리와 내 아빠처럼 죽고 싶어 라는 협박. 네 번째 파일, 손녀가 학교 숙제를 못했다고 최진혁이 손녀의 손을 뜨거운 물에 담그려는 소리. 다섯 번째 파일, 며느리와 최진혁이 아들의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 특히 다섯 번째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보, 그 돈으로 이제 우리 사업 시작할 수 있겠네. 그러게. 3억이면 충분하지. 민수가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들어놓을 줄은 몰랐어. 당신이 잘 유도한 거지.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남편 죽으면 보험금 나온다고. 쉿. 지민이가 들으면 어떡해. 그리고 시어머니도 의심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알았어. 근데 그 애는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솔직히 귀찮잖아. 조금만 참아. 지금 갑자기 애를 보내면 시어머니가 의심할 수 있어. 1년만 더 참자. 할머니는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로 위장했던 거죠. 할머니는 이 파일들을 모두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님, 이건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자살교사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아들이 며느리의 불륜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난 시점, 그리고 며느리가 최진혁을 만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할머님, 정확하십니다. 그 부분을 입증하면 더 강력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드님의 핸드폰 기록이나 통신사 자료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받은 유품 중에 있었죠. 다행히 전원이 들어왔고 할머니는 아들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년 전 7월 15일 아들이 사설탐정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상담 가능할까요? 그리고 7월 20일 탐정으로부터 온 메시지. 의뢰하신 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전달드립니다.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아들은 7월 22일에 며느리와 긴 통화를 했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이혼하자. 지민이는 내가 키울 거야. 며느리의 답장. 이혼은 해줄게. 근데 지민이는 절대 못 줘. 법적으로 엄마인 내가 양육권 가져갈 거야. 당신은 지민이 얼굴도 못 볼 거야. 그리고 8월 3일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아, 박민수 씨 어머님이시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시 아들에게 전달했던 증거 자료를 제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의뢰인이 돌아가셨으니 유족분께 전달하는 게 맞죠. 탐정은 USB에 담긴 자료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와 최진혁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날짜는 모두 3년 전 6월과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혹시 이 두 사람이 만난 게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조사 결과로는 최소 1년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박민수 씨께 그 얘기를 드렸었죠. 둘이 이미 결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요. 할머니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1년 전부터 최진혁과 불륜 관계였고 아들이 이를 알게 되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양육권 문제로 아들과 다퉜고 결국 아들은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했고 3억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최진혁과 재혼을 준비하면서 손녀를 학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유서, 며느리의 불륜 증거, 보험 사기를 암시하는 녹음 파일, 아동학대 녹음 파일, 그리고 사설탐정의 조사 자료까지. 이제 손녀를 직접 만나 상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민이를 보고 싶구나. 이번 주말에 지민이를 하루만 데려가도 되겠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민이가 감기에 걸려서요. 감기 걸렸으면 더 할머니가 봐줘야지. 내가 죽도 끓여주고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며느리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자주 거절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어머니. 토요일 오전에 지민이 데려가세요. 토요일 할머니는 손녀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훨씬 마르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손녀를 안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우리 오늘 신나게 놀자. 네, 할머니. 할머니는 손녀에게 목욕을 시키며 몸을 확인했습니다. 팔에 멍이 있었고 등에도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허벅지에는 담배 자국처럼 보이는 화상 흔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아이를 진찰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는 당연히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다발성 타박상, 2도 화상 흔적, 영양실조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최진혁을 아동학대, 보험사기, 그리고 자살교사 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며느님과 최진혁 씨는 곧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손녀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할머님께서 임시로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아동보호서비스에서 확인하러 올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할머니, 저 이제 새아빠 안 만나도 돼요? 그래, 다시는 안 만나도 돼. 할머니가 약속해. 손녀는 할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울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할머니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먼저 최진혁을 소환했습니다. 최진혁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때린 적 없습니다. 그냥 훈육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당신은 9살 아이에게 내 아빠가 죽은 건 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훈육입니까?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리고 아이의 손을 뜨거운 물에 담그려고 했죠. 병원 진단서에는 이도 화상 흔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진혁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김수진의 차례였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에 소환되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할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고소했다고요? 도대체 왜요? 저는 지민이를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뭡니까? 경찰이 최진혁과 며느리가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음을 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남편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민수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이건요? 경찰은 아들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당신의 불륜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유서를 숨기고 보험금 3억을 받아냈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힘들었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사기를 칠 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딸이 학대당하는 걸 방치했어요. 녹음 파일에 당신이 최진혁의 학대를 보고도 막지 않은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보험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즉시 며느리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망 사건도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로 결론이 바뀌었고 며느리의 불륜과 정서적 학대가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은 며느리와 최진혁을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며느리 보험사기죄, 자살방조죄, 아동학대 방조죄, 최진혁 아동학대죄.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됐습니다. 재판정에서 할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고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런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괴로웠다는 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매일 맞고 굶으면서도 엄마가 무섭다고 새아빠가 무섭다고 말도 못하고 참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재판장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님, 하지만 며느님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실 수 없나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하고 보험금을 사기치고 아이를 학대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며느리와 최진혁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며느리 징역 5년, 보험금 3억 전액 반환 및 추가 벌금 5천만 원. 최진혁 징역 3년. 판사는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딸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진혁은 아무 잘못도 없는 9살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아버지 죽음을 이용해 죄책감을 심어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며느리와 최진혁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선처해 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에게 해줄 말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는 손녀의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은 할머니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지만 할머니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손녀가 할머니를 얼마나 따르는지를 확인한 후 양육권을 허가했습니다. 할머님, 손녀분을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정부 지원도 받으실 수 있으니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지민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 거야. 할머니가 늙었지만 지민이를 잘 키워볼게.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손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손녀는 악몽을 꾸었고 큰 소리만 나도 움찔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심리치료센터에 데려갔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님, 지민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랑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매일 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하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한테도 보여줄래? 손녀는 밝게 웃으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손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와요?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나올 거야. 그런데 왜? 엄마가 보고 싶니?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계속 함께 살자. 할머니도 지민이랑 있으니까 행복해. 할머니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반환 보험금의 일부를 손녀의 교육비로 저축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죠. 정부 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이제 11살이 됐고 학교에서 반장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74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할머니와 손녀는 아들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잘 돌봐주세요.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손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민이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내가 못다한 사랑 엄마가 대신 줄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민이. 73세의 할머니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겼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용기였으니까요. 세상에는 아직도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신고 한 통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